노르웨이 펀드가 기가 막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규모가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1000조예요. 전체 수익률이 6%가 넘습니다. 이 성공을 어떻게 이루어냈느냐, 이게 이제 이 책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개인 투자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방식은 우리에게 틀림없이 큰 수익을 줍니다. 노르웨이에서 석유가 개발된 거는 1970년대 초예요. 1971년부터 이제 시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석유 발견이 꽤 늦은 나라에 속하죠. 그래서 71년부터 쭉 80년대까지 석유를 생산을 하다가 1998년이 되면 노르웨이 펀드라는 걸 만들어요. 석유 펀드죠. 다시 말해서 석유 생산을 국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석유 생산을 해서 생긴 돈을 펀드로 만들어서 투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노르웨이 석유 펀드는 한국으로 얘기하면 한국은행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기축은행이 그 펀드를 운영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생산하는 모든 석유는 국가의 부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번 돈을 국민에게 나눠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르웨이 펀드가 기가 막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88년부터 투자를 했으니까 한 15년 정도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종합하면 전체 수익률이 6%가 넘습니다. 근데요, 규모가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1000조예요. 실제로 어떤 해에는 이 노르웨이 펀드에서 투자한 것의 수익률로만 100조씩 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르웨이가 GDP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 금방 이해하실 수 있죠. 이 성공을 어떻게 이루어냈느냐, 이게 이제 이 책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개인 투자를 어떤 정신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적절한 교훈을 이 책이 주고 있어요. 노르웨이는요, 98년도부터 투자를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항상 6대4의 원칙을 지켰어요. 장기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이윤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투자 있지 않습니까? 그걸 6을 하고요. 조금 공세적인 투자를 4를 합니다.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채권하고 주식 투자를 나누자면 뭐를 6으로 할까요? 당연히 채권을 6으로 합니다. 주식을 4로 해요. 주식 투자를 합니다. 주식 투자하는 데에서 세계 굴지의 20대 기업이에요. 당연히 망할 가능성이 적죠. 여기에 이런 안정적인 기업의 주식을 사는데 얼마를 쓴다고요? 6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공세적인 개발도상국의 회사의 주식까지 포함하는 이런 공세적인 것은 40만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6대4, 6대4, 7대3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항상 안정 투자를 기반으로 하고 공세적인 투자를 결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요, 이건 당연한 것인데요, 분산 투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 주식을 사면 떼돈을 벌 것 같아. 절대로 노르웨이 석유 펀드는 퍼센테이지를 넘어서는 큰 액수의 투자를 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전망이 좋은 큰 회사라고 하더라도 아주 센 것이 전체 금액의 0.7% 정도예요. 전체적인 분산 투자를 하는 그런 원칙을 지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칙이 말하자면 매년 누적적 투자를 한다는 것인데요. 복리의 원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올해 투자하고 내년엔 좀 쉬었다가 뭐 한 3년 후에 투자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올해 투자를 했으면 투자 수익금이 오지 않습니까? 투자 수익금의 4%만 소비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면 96%의 이익분이 남죠.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를 해요. 또 석유를 계속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긴 돈을 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998년에 투자한 금액이 계속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투자한 것의 이익이 10수년간 누적이 되고 99년에 투자한 것이 또 누적이 되고 2000년에 투자한 것이 누적이 되고 올해 투자한 게 누적이 되죠. 이게 이제 복리의 원리인데요. 이 복리의 원리에 의해서 노르웨이는 비약적인 투자 수익을 지금 얻어내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노르웨이는 1인당 GDP를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원리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개인 투자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노르웨이처럼 투자하라는 책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축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축은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은행이 주식 투자 등을 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노르웨이처럼 투자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스스로 직접 투자하는 노력을 하자는 그런 제안도 들어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돈을 투자하는 시민들이 존재할 때 기업은 성장할 수 있고 기업의 성장의 결과물이 다시 시민에게 돌아오는 이 선순환
건강한 경제 사이클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이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라는 메시지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전제로 했을 때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채권이 안정적이라면 안정적인 채권에 더 많은 돈을 넣어놓는 거예요. 노르웨이랑 똑같이 하는 겁니다. 주식은 채권보다는 조금 덜, 뭐 6대4로 한다든지 7대3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6대4 정도가 적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요. 채권도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고, 채권도 국채가 있고 회사채가 있지 않습니까? 노르웨이는 어떻게 할까요? 국채 60%, 회사채 40%를 합니다. 주식은 어떻게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정적인 회사 60%, 공세적인 회사 40% 이렇게 나눠서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비율을 유지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봤더니 이제는 주식을 요거는 팔 시점이야. 판 게 공세적인 거를 팔았어요. 그러면 6대4의 퍼센테이지에서 요게 뭐 6.2 대 3.8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6대4의 원칙에 맞지 않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주식의 일부를 팔아서 다시 새로운 공세적 주식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비율의 퍼센테이지를 지켜가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개인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또 분산 투자의 총수인데요. 요것은 투자 금액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분산 투자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을 꼬깃꼬깃 모아서 제가 권하는 것은 5,000만 원 이상 주식 투자를 하기를 권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할 수 있어요.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죠. 또 하나, 그대로 노르웨이 거 따라 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올해 5,000만 원 만들어서 투자하고 수익을 기다려요. 이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한다면 올해 5천만 원까지 시작을 했어요. 내년에 얼마 벌어야 된다고 자기가 정하셔야 됩니다. 1년에 500만 원씩 벌어서 매년 500만 원씩 투자를 해주셔야 복리 투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을 통해서 일정한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 수익도 일부만 소비하고 다시 주식 재투자를 하는 이 방식으로 노르웨이가 하고 있는 복리 투자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얘가요 3년 지나서는 큰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보세요. 이 복리투자, 분산투자, 그리고 안정과 공세를 비율로 밸런싱하는 이 투자, 이 방식은 우리에게 틀림없이 큰 수익을 줍니다. 수익의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노르웨이처럼 6%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그것이 복리로 계속 진행될 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할 경우에는 배당금이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총액이 20년 이 지나면 이익에면에서 점점 상승 곡선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투자를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세계 금융위기가 왔을 때 당연히 노르웨이도 투자 수익률이 3%대인가로 떨어졌어요. 다른 데는 마이너스로 갔지 않습니까? 왜 3%대로밖에 안 떨어졌을까요? 안정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율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위기가 회복됐을 때 다시 튀니까 그 다음에는 12.2%인가 그렇게 수익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얘를 10몇 년간 1998년도부터 현재까지의 평균을 냈더니 6% 이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노르웨이처럼 우리가 복리 투자를 한가 동시에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해서 투자를 우리의 경제 생활의 일상으로 둔다면 우리도 노르웨이처럼 적어도 은행 금리의 2~3배의 안정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책을 읽고 저처럼 여러분들도 방법을 깨닫기를 권합니다. 저는 인간관계 얘기를 할 때 타인과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홀로서기를 하세요. 이렇게 항상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좀 언뜻 들으면 어폐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요, 혼자 잘 노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도 재밌게 놀 수 있어요. 혼자 잘 못 노는 사람은요, 여러 사람이랑 같이 있어도 잘 못 놉니다. 여러분들 금방 느낌 오시지 않아요? 혼자 관계를 잘 맺어가는 사람이 타인과의 관계도 잘 맺을 수 있어요. 혼자 관계 맺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요, 내가 나에게 말을 걸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하십니까? 저는 내면 아이라고 칭하는데요, 제가 마치 여기에 있는 것처럼 상상을 하면서 제가 저에게 말을 걸어보는 걸 자주 하는 편이에요. 이게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이죠. 식사를 혼자 음식을 즐겨가면서 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들, 이거 홀로서기 안 됩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권하는데요, 꼭 레스토랑에 혼자 가서 식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수준이 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비싼 레스토랑에 혼자 가서 식사하는 걸 연습해 보게 돼요. 홀로서기의 정점은 혼자 여행이에요. 혼자 여행을 가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보여요. 여럿이랑 막 떠들면서 여행을 가면 보이지 않던 세밀한 세계가, 인간의 세계도 보이고 자연의 세계도 보이고 모두가 보입니다.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자신과 세계가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내 눈앞에 펼치는 자연을 느끼면서 내가 나에게 대화하는 거죠.
것이죠. 이게 이제 혼자 여행의 핵심인데요. 혼자 여행을 하시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살아왔던 20년간의 삶이 쭉 연상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생각해보고 미래에 대해서도 긴 텀으로 생각해볼 시간을 훨씬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세계가 혼자의 세계예요. 그래서 홀로서기를 제대로 해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다는 얘기를 먼저 강조하고요. 이 홀로서기가 된 상태에서 제가 쓰는 용어는 쿨 트러스트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긴밀한 핫 트러스트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우리 너무 긴밀하니까 대표적으로 가족이죠. 여러분들 너무 힘들지 않아요? 가족이 너무 좋죠. 가족처럼 사랑스러운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얘를 핫 트러스트를 하니까 힘든 거예요. 너무 간섭을 많이 해요. 내 인생인데 이거 저렇게 해라, 저거 저렇게 해라.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죠. 만약에 이것이 쿨 트러스트가 된다면 이렇게 하겠죠. 멀리서 저 아이가 저걸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겠죠. 말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걸 할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주긴 하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그걸 해라라고 잔소리를 하는 것을 스스로 억제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쿨 트러스트입니다. 이거는요, 가족관계를 넘어서 회사, 친구, 더 넓게는 우연히 만나게 된 우리 삶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 이 모두의 관계에도 쿨 트러스트를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역방향에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쿨 트러스트라고 자기가 위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을 전혀 담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폭언 같은 걸 쓰는 경우들 우리 적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요, 유원지에 가서 내가 배를 타려고 하는데 그 배의 승선을 도와주는 사람,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만났을 때하고 쿨 트러스트 수준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가족은 트러스트의 강도를 낮춰야 되지만 우리 가족에게 대하듯 그에게 우리가 대한다면 그도 얼마나 행복할 것이며 그 배를 타는 순간 나도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이런 걸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쿨 트러스트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서기를 중심에 두고 관계를 맺어갈 때 너무 핫한 부분은 쿨하게 만들어주고 너무 쿨한 부분은 정상적인 쿨의 수준으로 만들어서 트러스트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게 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일 교수님이 앞서 말씀드린 거는 홀로서기라든지 관계의 기본 원리라든지 이런 거 너무너무 잘 설명하시지만 정말 감동적으로 탁 하고 집어내는 게 지금 말씀하신 자신감 영향이에요. 이 자신감은 의지적으로 내가 자신감을 가져야지 이런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죠. 자신감은요, 일단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기 마련이에요. 뭔가 외부로 표출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두려움이 있고 자신감이 바닥을 쳐요. 그 상태에서 뭔가 행위를 하면 너무 떨어서 성과가 좋게 나오지 않고, 이런 성과 자체가 좋지 않게 나오니까 이게 이제 악순환 고리를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을 얻으려면요, 근원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우선 표면적인 부분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생각하시길 저는 권합니다. 제가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었다는 게 여러분들 상상이 가세요? 카메라 향해서 막 엄청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 제가 엄청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특히 여학생 앞에서는 얼굴이 빨개져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이게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정도, 그리고 대학 가서 열심히 수련을 하고 그 이후에도 현재까지 수련을 해서 저를 이렇게 바꾼 케이스에 해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성적인 나의 마음에 외향적인 옷을 입히는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평생 내가 나를 확 믿을 수 있는 자신감, 이거는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내성적인 분들 외향적인 옷을 입혀주시기 바래요. 그런데 이 내성적인 분들은 또 강점이 있어요. 외향적인 분들은 이렇게 회의를 5명 하지 않습니까? 5명의 느낌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저는 촉수라 그러는데, 내성적인 사람들은 촉수가 엄청 발전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지 얘가 느낌으로 옵니다. 이게 큰 강점이에요. 리더십을 발휘할 때 이 내성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상대에 대한 이해, 공감의 능력, 이런 것들은 아주 뛰어나겠죠. 거기에다가 외향적인 습성을 붙이면 정말 멋진 어떤 인간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정말 자기 자신을 자신감 있게 생각해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예요. 이 조건은 여러분들 의식적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기를 권합니다. 기회를 자꾸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연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거, 이거 김 교수님도 같이 지적을 하고 계신데요. 성취를 해야 자기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취 목적이 너무 멀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해서 2년 내에 합격할 거야. 이거 2년이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취 목표가 높고 먼 것을 설정해서 그것을 인내를 통해서 견디고 해서 그걸 달성했어. 그러면 2년 만에 달성한 사람만 2년 후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그다지 좋지 않죠. 자,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법을 보니까 12개 챕터로 돼 있어요. 12개 장으로 돼 있어요. 나는 이 12개의 장을 3개의 부분으로 나눌 거야. 그러면 1, 2, 3, 4장, 5, 6, 7, 8장 이렇게 나뉘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1, 2, 3, 4장을 완료한 다음에 그것을 내가 내용의 핵심들을 메모를 해보고 그래서 실력을 다진 다음에 모의 시험을 봐서 1, 2, 3, 4장에 해당하는 문제를 80% 맞추면은 나는 1차 목표 달성을 한 거야. 빨리 하면 2달이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요. 성취 목표를 구체화하고 잘게 잘라서 그것을 실제로 성취해내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성취는 안 하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거는 김경일 교수님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작은 성취를 쌓아서 자신감을 키워가는 그 구체적 과정을 여러분들이 실천하시기를 꼭 권해요. 3번째, 칭찬하기예요. 특히요, 일기 쓰실 때 저는 이제 다이어리에다가 쓰기를 권하는데요. 하루를 마감하면서 3가지 이상은 꼭 칭찬하기를 써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목표가 잘게 잘라지고 구체화되고 그것을 달성 경험을 하시는 게 잦아지면 여러분들 칭찬할 일이 점점 많아지겠죠. 이걸 반복하시는 것이 우리의 무의식을 리셋 해주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데도 아주 결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요거 반복해서 매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자신감 찾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과 관련해서 이현정 교수의 우리는 왜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가, 이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이 책을 왜 권하냐면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락항의 말이죠. 이 락항이 인간은 결국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산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됨 같은 것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나는 아빠됨, 나는 자식됨, 나는 선생됨, 나는 학생됨, 나는 어른됨, 이런 거예요. 마치요. 그것이 어떤 정해진 포맷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그 됨에 맞춰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락항의 주장에 의하면 이 됨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관계 속에서 강제적으로 정의된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학생이 자유로워야죠. 왜 학생다워야 됩니까? 선생이 사랑을 가지고 자유롭게 학생을 가르쳐야죠. 왜 선생다워져야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요, 이 락항의 개념을 정확하게 먼저 이해를 하고 나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이현정 교수의 이 책을 쓴 출발입니다. 그래서 무엇됨으로부터 탈주한다고 하는데요. 무엇됨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엄청 중요한데 이 책에는 제일 앞부분에 뭐가 나오냐면요. 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의료인류학자실에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추정을 하는데요. 우리가 나다움을 알면 내 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다움을 발견하고 나를 갖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문제제기예요.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 나의 몸을 아름답게 꾸미고 하는 어떤 생각 방식조차도 나다움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규정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화장을 하는 방법, 우리가 옷을 입는 방법, 또는 근육을 키우는 방법까지 나다움이 중심이 아니라 사회적 시선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락항의 말이 몸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하는 것이죠.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나의 몸을 사랑하고 나의 몸이 갖고 있는 개성을 살려서 더 멋진 몸을 만들고, 이런 주장을 이현정 교수가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오는 사례가 있죠. 엄청 비대증에 걸린 미국인 여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가 어떻게 나다움을 찾아가는지에 대한 사례 같은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체구의 특성과 상관없이 우리는 정말 멋들어진 자기를 가꿀 수 있거든요. 사회적 시선으로부터만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쉽지는 않지만 나다움을 찾으려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라는 게 이 책의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많이 권하는 거, 이거 제 유튜브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좀 들으셨을 텐데요. 저는 마음속에 욕동이라는 게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성적인 욕구죠. 그거를 나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것도 사회적으로 규정받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욕심, 나의 욕동, 내가 그것을 했으면 하는 아주 강렬한 바람, 이런 게 있으면 그것을 행해야죠.
그것이 먹는 것이건, 그것이 놀이건,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이건, 그것이 어떤 일이건.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그 욕동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게 나다움을 찾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자신의 꿈을 꼭 써보세요 하는 인생 지도 그리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께 권하고요. 또 하나 권하는 거, 우리 많이 하는 거예요. 버킷리스트 쓰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답답한 것은 버킷리스트를 심지어는 한 30분 만에 쓰고 이게 내 버킷리스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자기 마음속을 제대로 읽은 게 아니죠. 저는요, 보름 이상 걸린다고 생각해요. 매일 조금씩 생각하는 게, 오늘은 이게 내 버킷리스트 같아. 그런데 내일 보니까 이건 아니야. 이런 거 지워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버킷리스트도 알아야 버킷리스트를 만들죠. 다양한, 내가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을 수 있구나, 다양한 세계를 검색해 보시고 하셔야 버킷리스트를 여러분들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 많이 보시는 게 정말 좋아요. 저는 드라마, 영화 속에서 제 버킷리스트 많은 것을 발견하기도 하거든요. 버킷리스트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보름 이상 시간을 걸려서 버킷리스트를 한번 작성을 했더니 나의 꿈, 나다움이 조금 구체화됐어. 할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는 이거 꼭 권해요. 그래서 나다움의 세계를 내부의 욕동을 통해서 찾는 거, 이거 이제 여러분들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수행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것을 쭉 돌아보면, 우리가 수행한 것을 보면 그 경향성 속에서 내가 지향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어릴 때 자신의 경험을 한번 열심히 기억해서 떠올려 보시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어릴 때 손놀림, 망치질, 나무 주워와서 뭔가를 만들고 이런 걸 하면서 너무 기뻐했어. 나는 소꿉놀이를 하는데 특히 누군가의 몸을 돌봐주는 것을 해줄 때 너무너무 행복해했고 나는 그걸 정말 하고 싶어 했어, 등등. 여러분들이 어릴 때 무엇을 하면 기쁨을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회상해내고 자신이 수행하는 것의 경향성 속에서 자신의 자기다움, 자신의 꿈, 이런 것들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한편으로 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요거는요, 저는 자기 역사 쓰기 같은 걸 정말 중시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물론 꼭 한번 시도해 보시고, 자기 역사 쓰기 성공하신 분들은 저는 연서라 그러는데 1년 말이 되면 자신의 1년을 쭉 되돌아보는 글쓰기를 꼭 해보시고, 이런 것이 누적되고 누적되면 자신의 행위의 경향성들이 발견되게 돼요. 이것하고 앞서 말씀드린 내적인 욕동, 이 두 가지를 합치지 않습니까? 나다움이 무엇인지가 점점 구체화됩니다. 이거 잃고 사는 이상 우리는 성공이라는 걸 거머쥘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외람된 저의 조언을 꼭 명심하시고요. 우리가 우리다운 삶을 사는데 좀 정말 용감하게 좀 나설 수 있도록 올해는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올해를 우리가 멋지게 보내려면 제가 3가지 책을 권했지 않습니까? 경제책 말씀드리고, 관계책 말씀드리고,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제가 마지막 정리하면서는 거꾸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출발은 나다움을 세워야 되겠죠. 나의 인생의 중심을 세워야 됩니다. 이거 이현정 교수 책 보면서 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다움의 핵심은 이거고, 나의 개성은 이거고, 나의 꿈은 이거야 라는 것을 올해 꼭 생각을 해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요. 이걸 하려면 무엇 됨으로부터 탈주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된 상태에서 관계를 맺어간다는 거는 나다움이 중심이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홀로서기가 당연히 중심이 되겠죠. 타인과의 관계도 쿨트러스트로 맺어가면서, 쿨트러스트로 맺어갈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이타성을 여러분들이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사랑의 관계를 성장시켜 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기본적인 삶을 사실 지지해주고 떠받쳐주는 것이 경제적 삶이에요. 경제적 삶에서 올해가 저는 여러분들께 경제적 삶을 제대로 된 알을 통해서 자기식으로 실천하는 원년이 되도록 하기를 꼭 권합니다. 투자는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소액으로 출발을 하더라도 10년, 20년이 지났을 때는 자신이 투자자로서의 일정한 수익을 안정적으로 거둘 수 있는, 그리고 노동 수익과 투자 수익의 합에 의해서 우리의 안정적인 경제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투자를 제대로 하는 원년이 되도록 한번 해보시길 권하고요. 여기에 기본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 노르웨이처럼 투자하라, 요거 자신의 방식으로 잘 메모하시고 잘 정형화해서 올해 바로 실천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Thank you.